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날씨 잘들 이겨내고 계신가요? 올여름 덥기도 참 덥고 비도 참 많이 와서 안타까운 소식도 많은데 모두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되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20년도 훨씬 넘은 기억인데도 그날은 여전히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 거의 30년 전부터 저와 제 친구들, 그리고 두 아이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오늘 밤, 다시 한번 긴 기억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촌놈입니다. 시골 중에서도 진짜 깡시골에 살았거든요.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지으셨고, 소를 키우시고, 닭을 키우시던 분들이셨습니다. 마을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집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전교생 20명 남짓한 쬐끄만한 학교 다니면서 집까지 1시간씩 걸어가는 그런 삶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밤 7시만 되면 주변이 정말 시꺼멓게 어두워져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셔서 일을 하셨고 저는 한평생 그런 모습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1살 때였나? 그때쯤에 아버지 따라서 좀 큰 시내에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무진장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책방에 가게 되었고 세상에 책이 그렇게나 많은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시내 책방 드나들며 책 읽고 사람 구경하고 했습니다. 깡촌에서 매일같이 나무, 밭, 흙만 쳐다보고 살다가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득실거리는 사람들 보는 게 어린 저에게는 참 재밌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만 살다가 우물 밖으로 나간 셈이었죠. 그때부터 좀 더 큰 세상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고등학생 때는 대학이라는 거창한 꿈까지 꾸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나마 학생 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 깡촌에서 걷고 버스 타고 1시간 반을 나갔으니 그리 작진 않았었죠. 아무튼 그 학교에서 제가 의외로 공부를 좀 했고 그 덕에 제가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야심찬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요. 무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알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더더욱이 모르셨죠. 다들 기쁜 마음보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꿈인가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게 되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엄청 놀라셨던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땅을 팔아서라도 등록금을 내주시겠다며 아는 친척분들한테 다 연락해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 다음에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촌놈이 서울에 가서 어떻게 사냐는 거였죠. 사정상 부모님께서 같이 올라오실 수가 없는 노릇이니 저 혼자서 생활을 해야 했는데 그 도시 속에서 제가 집이나 잘 찾아갈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셨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정도로 걱정하시니까 저도 지레 겁먹게 되더라고요. 입학 전 기숙사에 들어가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커다란 짐가방에 옷과 공부할 것들을 무겁게 챙기고 그만한 크기의 가방을 하나 더 챙겨 그 안에는 부모님께서 싸주신 반찬, 쌀, 달걀, 야채, 된장 같은 것들을 바리바리 싸서 올라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어질어질했습니다. 와, 서울 사람 여기 다 모였나 싶을 만큼 터미널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엉뚱한 곳에 딸려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겨우겨우 학교 기숙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거 가는 게 뭐라고 너무 힘들어서 온몸에 힘이 풀려서 기숙사 들어가서 짐도 못 풀고 쓰러져 자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대학교 생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만 촌놈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저 같은 촌놈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둘이나 더 있었죠. 한 놈은 저처럼 도시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피부도 시커먼 진짜 촌놈이었고요. 다른 한 놈은 고등학교를 기숙사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자기는 촌놈이 아니라고 우기는
좀 웃기는 촌놈이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맞는 건지 한눈에 서로 촌놈이라는 것을 알아본 저희 셋은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촌스러운 저희 무리에 전혀 촌스럽지 않은 서울 깍쟁이 같은 놈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놈은 생긴 것도 허여멀건해서 아주 곱상하게 생겼었습니다. 그와 정반대인 저희 셋은 그놈이 참 신기했습니다. 와, 저거 비리비리한 것 좀 봐라. 다리가 저렇게 얇아서 걷기나 하겠냐? 야, 너처럼 살찐 것보다는 나은데 뭘? 근데 진짜 무슨 여자애처럼 생겼다. 눈도 참 진하네. 그런 그놈이 저희 무리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우연히 밥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저희 셋이 학교 근처에서 저녁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서울 깍쟁이, 이제는 이름을 말해야겠네요. 정옥이가 가게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저희랑 다르긴 해도 같은 과 동기니까 인사를 나눴고 혼자 밥 먹는다고 하길래 같이 먹자고 했죠. 저희 셋 다 정옥이랑 그렇게 가까이에서 대화를 오래 나눈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술자리를 가도 저희는 저희끼리 앉아 있었고 같은 수업 들어도 대화를 나누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옥이라는 녀석 곱게 생겨서 깍쟁이처럼 굴 줄 알았는데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상대방 말도 잘 들어주고 말도 차분히 조리 있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없는 장점이 있는 놈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의외로 잘 맞더라고요. 그건 정옥이도 마찬가지였는지 저희가 좋다고 했습니다. 야, 너네 진짜 웃기다. 너네 뭐 할 거 없으면 우리 술 한잔 하러 갈래? 학교 후문에 포차 가봤어? 거기 엄청 싸고 우리 학교 학생 가면 아줌마가 서비스도 많이 주셔. 원래 술 한잔 하면서 친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날 거하게 마신 저희는 넷이 함께 학교에서 뻗어서 아침까지 잡고 그날 이후 완전한 절친이 되었습니다. 정옥이는 평생을 서울에서 산 놈이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시골 생활을 재밌게 들어주었고 신기해하던 녀석이었죠. 저희는 반대로 정옥이의 서울살이를 들으면서 신기해했고요. 정옥이는 서울놈이었지만 양아치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안 가본 곳도 많았고 잘 놀 줄도 몰랐었죠. 혈기왕성한 20살의 저희는 몰려다니면서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싸돌아다녔습니다. 나이트도 가보고 롤러도 타고 미팅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놀러다녔죠. 진짜 재밌었습니다. 인생을 통틀어 그렇게 재밌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동기들은 물론 교수님들, 다른 과 학생들한테도 공부는 곧잘 하는데 좀 특이한 애들이라는 소문이 날 만큼 저희 넷은 정말 재밌게 놀면서 돈독한 우정을 다졌습니다. 심지어는 1학년 마치고 다 같이 동반 입대했다가 같은 날 휴가 나와서 또 놀고 제대하고 다 같이 복학을 했을 정도로 저희는 끈끈했습니다. 복학 후 기숙사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져서 저는 저희 무리 중 한 명과 같이 자취를 하게 되었고 자취방은 저희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복학한 아저씨들 껴주는 곳이 없으니 허구한 날 자취방에 모여서 술 먹고 자고 했더랬죠. 이렇게 즐거운 대학 시절이 끝나갈 무렵에는 솔직히 좀 불안했습니다. 이제 이 녀석들과의 인연이 끝이겠구나 싶어서요. 가끔 졸업한 선배들이 학교에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말이 대학교 때 친구들 잘 안 만나더라는 겁니다. 다 각자 할 일 찾아 뿔뿔이 흩어져서 연락이나 가끔 하는 사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심 혼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저희는 졸업해서도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한 녀석이 같은 회사에 입사를 했고 다른 한 녀석과 정욱이가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한 겁니다. 그것도 회사끼리 버스로 20여 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입사하고 사회생활 좀 하면 진짜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저희는 똑같았습니다. 맨날 모여서 술 먹고 일 힘들다고 징징대는 철부지들이었죠. 하지만 그중 정옥이가 제일 먼저 진짜 어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글쎄, 정옥이가 사회생활하고 1년 만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저희랑 동갑인 그 여자애는 저희보다 먼저 졸업을 하고 정옥이네 회사에 입사를 해 있었습니다. 정옥이의 회사 선배인 셈이었죠.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급격하게 친해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올리고 알게 되었는데 정옥이 와이프 지민이가 임신 8주차였고 겹경사라며 당사자들과 양가 가족들은 기뻐했습니다. 저희도 물론 너무 좋아했고요. 삼촌 되는 거냐며 괜히 저희가 더 들떴습니다. 지민이가 임신 중반 정도까지는 일을 계속했는데 업무 스트레스가 컸는지 뭔가 이슈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 입덧도 진짜 심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도왔습니다. 정옥이가 출장 가서 지방에 있을 때는 저희가 지민이 데리고 응급실 가기도 했고 입덧 심한 지민이한테 이것저것 사다 주기도 했고요. 고생 끝에 정옥이와 지민이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진짜 조카도 아닌데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좋은 삼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해에 정옥이와 지민이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는데 그 딸이 정옥이를 쏙 빼닮아서 정말 예뻤습니다. 아주 웃기만 하면 삼촌들 마음을 다 녹일 정도로 예뻤습니다. 저희는 정말 저희 친조카처럼 정옥이의 애들 태경이와 태희를 예뻐했습니다. 지민이랑 정옥이 애 키우느라 둘이 데이트도 잘 못하니까 둘이 데이트하라고 내보내고 저희 셋이 애들 보기도 했고 애들 생일에는 언제나 저희가 함께 파티를 했습니다. 선물이며 케이크까지 고심 끝에 골라서 풍선도 다 불고 언제는 공룡 탈까지 쓰면서 축하해줬습니다. 또 애들 아플 때는 모두 자기 자식이 아픈 것처럼 마음을 썼습니다. 죽이랑 애들 좋아하는 간식거리 바리바리 사들고 병문안을 가기도 했었죠. 가벼운 감기 하나에도 저희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애들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방학하면 수영장도 데려가서 놀기도 하고 계속해서 수박 깨먹으면서 논 적도 있었습니다. 가끔 책 사러 서점 가면 애들 책 있는 곳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서 꼭 애들 책 한 권씩을 품에 안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저희는 태경이 태희를 정말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못해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만나려고 노력했고 정옥이와 지민이도 이런 저희들을 좋아했습니다. 참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옥이한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정옥이가 그날 가족여행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거든요. 그때가 2월이었는데 첫째 태경이가 초등학생 되기 직전이라 휴가 내고 여행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일본으로 간다고 했고 이른 시간 비행기표가 없어서 지민이가 찾고 찾다가 오후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했었죠. 그때쯤이면 공항에 가고 있을 시간인데 갑자기 무슨 문자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부탁한다. 실제 문자는 이렇게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오타가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구나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정옥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을 전화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정옥이한테 문자가 온 지 1시간쯤이 흐르고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정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네? 분명 정옥이 번호로 전화가 왔지만 정옥이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이랍니다. 그것도 응급실. 빨리 와달라고 했고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애들에게 연락을 했고 곧이어 저희 셋은 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정욱이 그리고 지민이는 저희가 병원에 오는 것을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공항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태경이와 태희를 남겨두었죠. 두 사람의 장례식이 같이 치러졌습니다. 참 잡음이 많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정옥이의 부모님은 정옥이랑 지민이 결혼하고 2년 후에 돌아가셨었습니다. 형제는 아무도 없었고요. 지민이는 홀어머니 아래서 자랐는데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왕래는 물론 연락도 거의 안 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가장 문제인 것은 태경이와 태희였습니다. 두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 모두 두 아이를 걱정하기는 하지만
책임을 지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보내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저희 셋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키우자. 조카 같은, 아니 자식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애들을 보육원이니 고아원이니 하는 곳에 절대 보낼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태경이와 태희의 삼촌들이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 정욱이와 지민이 집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태경이가 8살이었습니다. 적어도 태경이가 20살 때까지는 키워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12년인데 그 12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애들 하루 봐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부모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가짐도 행동도 경제적인 요건도 모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매달 셋이서 얼마씩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식비, 학비, 의료비 등등을 어림잡아 계산했습니다. 셋이서 모으니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처였습니다. 부모도 없는 이 집에서 계속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예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각각 4년씩 아이들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저희 중에서 그나마 집이 제일 큰 정욱이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 유상이가 맡게 되었습니다. 유상이가 진짜 많이 힘내줬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정서적으로 힘들고 지쳐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같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라 심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상해가 있어서 병원도 오가야 했었고요. 애들 컨디션도 계속 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이가 아이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공부도 정말 많이 했고요.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좋을지 조언도 많이 구했습니다. 유상이가 책임감이 진짜 강하거든요. 됨됨이도 좋고 아주 진국인 놈입니다. 그랬으니까 태경이랑 태희가 빠르게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와 다른 한 명, 문혁이는 일주일에 2~3번씩 시간이 나는 대로 유상이네 집에 가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삼촌이 1명 있는 것보다 2명, 3명이 있는 게 아이들이 덜 쓸쓸해하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가서 괜히 재미도 없는 얘기도 좀 해보고 막 초등학생이 된 태경이 학용품 챙겨주고 숙제도 같이 풀어주었습니다. 태희 한글 공부도 도와주고 그 나이에 가장 좋아하는 공주 치마도 여러 벌 가져다주고 그랬었죠. 노력한 덕이었을까요? 아이들이 강해서일까요? 아이들의 마음은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들이 가끔은 어른인 제가 봐도 대견하고 슬펐지만 아이들 나름대로 이별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경이는 9살이 되었고 태희는 7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맡은 지 고작 1년이 흐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고가 한번 터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유상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빨리 태희한테 가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외근 나갔다가 일찍 퇴근하던 길이었거든요. 마침 태희 유치원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요. 제가 가보겠다고 하고 곧장 태희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태희가 유치원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 올라가는 계단에서 굴렀고 팔이 아프다고 계속 울던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응급실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중에 제가 유치원에 간 거였고요. 태희가 엄청 씩씩한 편입니다. 그냥 넘어진 걸로는 잘 안 울거든요. 진짜 아픈가 보다 싶어서 곧장 119 불러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태희 팔이 부러졌답니다. 그리고 곧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른 수술해달라고 하는데 저보고 보호자냐는 겁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주 당당하게 네 했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냐, 법적 보호자 맞냐 하더라고요. 순간 아차했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태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친구인 제가 키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적 보호자여야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가 친척들도 없고 외할머니 한 분 계신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고 지방에 계신다.
하니까 그분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아주 위급한 수술이면 보호자 없이도 진행하긴 하는데 아이한테 법적 보호자 없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요.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시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유상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유상이는 애들 등본이며 거주지 정보까지 가져오고 그 간호사 분에게 애들 외할머니랑 통화시켜주고 태희 유치원에도 전화하고 또 아는 지인 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공동 거주 인증하고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가량 사투를 벌인 끝에 유상이가 겨우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 있었고 태희는 그제서야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상이랑 수술실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요. 아이들을 키우고는 있지만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외할머니, 지민이의 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셨죠. 야, 이놈들아. 결혼도 안 한 총각놈들이 뭐 한다고 남의 새끼를 입양한다고 그러냐? 절대 그러지 마. 정욱이 걔가 그러라고 그런 말 하고 떠난 거 아닐 것이니까 그런 생각 하덜 말아라. 애들 아프고 다치면 그럼 내가 올라가마. 내가 올라가서 법적 보호자인지 뭔지 다 해줄 것이니까 니들은 입양 멋있게 꿈도 꾸지 말아라. 내 참, 니네한테 손주 새끼들 맡기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그러지들 말아라. 어? 지민이의 어머니는 저희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고 절대 반대하셨습니다. 유상이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저희가 미혼이고 뭐 가진 것도 없어서 어차피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애들 안 다치길 바라야지 생각하며 입양하려고 했던 마음은 접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의 고비가 넘어가고 어느덧 약속한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유상이의 임무는 끝이 난 셈이었습니다. 유상이는 시원섭섭하다면서 아이들을 문혁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4년 사이 짐이 많이 늘어서 트럭 한 대를 빌려서 아이들 가구와 짐들을 이사해야 했습니다. 문혁이가 평소에는 진짜 천방지축이고 철부지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진짜 무슨 이런 또라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만 속이 정말 깊습니다. 애들 맡기 1년 전부터 자기가 사는 코딱지만한 오피스텔에서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사냐며 고민하더니 대출 껴서 20년 좀 더 된 작은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대출금 괜찮겠냐고요. 그런데 그 무렵에 문혁이가 회사를 옮겼는데 원래 저랑 다니던 회사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언젠가는 대출 받을 건데 애들 위해서라면 안 아깝다면서 전혀 무리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타자는 문혁이가 되었습니다. 태경이가 12살, 태희가 10살이었습니다. 태경이 초등학교 5학년, 대충 예상이 되시죠?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야, 나 정말 미쳐버리겠다. 왜 방문을 닫고 있지? 태경이 요즘 말투도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문혁이는 사춘기 태경이 때문에 꽤나 골머리를 썼습니다. 저희는 그러는 문혁이의 반응이 진짜 웃겼고요. 저희는 같이 태경이의 사춘기 생활을 슬기롭게 헤쳐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화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태경이에게 더 관심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정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면서 육아를 했던 것 같네요. 그만큼 중요한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초등학생 때는 다행히 그럭저럭 사춘기를 잘 이겨내는 듯 했는데 중학생 되니까 애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뭐랄까, 반항적인 느낌도 강해지고 혼자 하려고 하는 것도 많아지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참, 저희는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게 저희 셋 다 뭡니까? 촌놈이잖아요. 그 촌구석에서 사춘기를 겪으면 얼마나 겪었겠어요. 어차피 밤 8시면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 집에 틀어박혀서 입 튀어나와서 좀 툴툴거리는 거 말고는 뭐가 반항이겠습니까? 기껏해야 어른들 경운기 의자에 몰래 한번 앉아보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서울 애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어찌나 빠르고 다들 머리도 좋은지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중학생 사춘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태경이가 중학교 들어서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었습니다. 예의도 없고 껄렁껄렁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나 친구들 간에 제대로 된 존중이 없는 애들이었죠. 태경이가 정욱이랑 다르게 덩치가 좀 있었거든요. 키도 또래보다 좀 컸고요. 그런데 애가 착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심성 자체가 고운애입니다. 당연하죠. 정욱이랑 지민이 아들인데 애가 덩치는 좀 있는데 착해 빠졌으니까 그 이상한 놈들이 태경이 꼬드겨서 같이 데리고 다닌 것 같더라고요. 있어 보이려고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셋 눈에는 그게 진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너 쟤랑 놀지 마 하면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섰던 게 의외로 문혁이었습니다. 문혁이는 일 터지기 전에 그런 놈들하고 못 엮이게 해야 한다면서 태경이를 붙잡아두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상이도 저도 선뜻 그러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괜히 태경이가 더 반항하게 될까봐 그런 거였죠. 그런데 문혁이가 정면 승부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야, 오태경, 너 요즘 학교에서 뭐하고 다니냐? 예? 뭐예요? 너 이상한 놈들하고 어울리고 다니지? 이상하다니요. 내 친구들인데. 친구? 고작 한 달 사귄 애들이 친구? 너 친구도 잘 사귀어야 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친구도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 거야. 네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 쥐뿔도 없으면서 괜히 멋있는 척하고 싸움만 잘하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인간으로서 배울 점이 있는 애가 있냐고. 아 진짜. 야, 네 아빠는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10년 넘게 니네 아빠랑 친구였는데 정욱이는 배울 점이 많은 애였어. 무슨 일을 맡겨도 항상 열심히 하던 애였고 열심히 한 만큼 항상 좋은 성적을 내던 애였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발견해서 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도 있는 애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항상 니네 아빠 주변에는 그만큼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삼촌은 왜 아빠 얘기를 해요? 너 중학생이다, 오태경. 삼촌이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을 나이라고. 더는 얘기 안 한다. 똑바로 하고 다녀. 네 행동에 책임져라. 저랑 유상이랑 거실에서 조마조마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문혁이가 평상시에 진짜 까불거리는 애인데 그렇게 진지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문혁이는 진심으로 태경이를 걱정하고 있었고 온 힘을 다해서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태경이는 대답이 없었고 문혁이는 태경이 방을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먹힐까? 괜히 태경이 심기만 건드린 게 아닐까 했는데 의외로 문혁이의 훈육은 잘 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가온 중간고사에서 시험을 엉망으로 보더니 학원을 옮겨달라고 했고 이상한 놈들과 같이 다니던 학원에서 새로운 학원으로 옮긴 태경이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성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고비를 넘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태경이와 태희를 맡게 되었을 때 태경이는 16살, 태희는 14살이었습니다. 이제 뭐 다 큰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제는 교육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아이들 맡게 되었을 때는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겨를도 없었고요. 그저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라 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꿈 이뤘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뭘 해줘야 하는지 찾게 되었고 더 밀어주고 싶고 그런 게 저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경이는 공부를 곧잘 했거든요. 정욱이랑 지민이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진짜 잘했었는데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4년을 좀 더 계획적으로 보내서 마지막까지 태경이와 태희를 훌륭하게 키워보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제가 아이들을 맡기 바로 전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저희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 맡자고 했을 때도 혹시나 결혼하게 되더라도 절대 태경이랑 태희 모른 척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끝까지 책임지자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 전 제 아내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저랑 연애를 하기 전부터 아이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연애하는 동안에도 제가 아이들을 각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차례가 되면 아이들을 4년 동안 키워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사실 누가 보면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아내 대학교 후배거든요. 정옥이랑 지민이도 알고 문혁이 유상이랑도 다 아는 사이였죠. 그래서 아내가 상황을 좀 더 빨리 수긍하고 이해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하고 1년 뒤에 태경이와 태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태경이랑 태희도 제 아내를 곧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애들이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희는 조금씩 삐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만도 했습니다. 아내는 다름 아닌 임산부였고 사전에 약속이 되었다고 해도 아예 남인 다 큰 애들을 집에 키우는 것이 힘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내가 한 번이라도 먼저 아이들의 존재가 불편하다고 말한 적은 절대 없었습니다. 아이들만 챙기지 말고 자기도 좀 챙겨달라. 이런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었죠. 이때 저는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아내를 챙기고 애들을 챙겨야 아내도 애들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건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아내는 의외의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태희였습니다. 태희는 정말 밝고 에너지 넘치는 비타민 같은 아이였습니다.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춘기가 이상하게 오지 않아서 진짜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 그런 밝은 여학생으로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태희의 에너지는 아내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태희가 아내를 정말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지쳐있는 아내를 위해서 남자 가수들을 좋아하던 태희가 아내 앞에서 웃기게 춤도 춰주고 성대모사도 해줬다고 했습니다. 가끔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포장해서 아내 먹으라고 사다 주기도 하고 아내가 백화점에 아기옷 쇼핑을 하러 갈 때에도 태희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제가 모두 짊어지고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강했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좋은 사람들 덕에 저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고요. 힘을 내서 아내와 태어날 아기, 그리고 태경이와 태희를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가정적인 남편이 되려 노력했고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저뿐만이 아니라 유상이와 문혁이도 함께 해주었고요. 그리고 태경이와 태희는 저희의 노력을 잘 알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4년이 흘렀습니다. 유상이 4년, 문혁이 4년, 그리고 저의 4년. 저희에게는 참 긴 12년이었습니다. 12년이 끝나고 태경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된 태경이는 저희가 다녔던 저희 촌놈 3인방과 정욱이, 지민이가 다녔던 대학교의 경영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태경이와 태희가 저희 집에서 나가던 날 저희는 두 아이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새삼 언제 이렇게 큰 건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저희는 12년 동안 잘 보관해 두었던 통장 하나를 태경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삼촌, 이게 뭐예요? 너희 부모님 보험금. 네? 정욱이랑 지민이 그렇게 되고 너희한테 보험금이 가는 거였잖아. 너희가 너무 어려서 삼촌들이 가지고 있었지. 10원 한 장 안 건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삼촌들, 그동안 키워주시면서 돈 많이 드셨을 텐데. 아니, 저는 당연히 저희 부모님 보험금으로 저희 돌봐주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니네 건데 니네가 받아야지. 그럼 누가 받냐? 태경이 너랑 태희까지 대학교 등록금까지는 다 될 거야. 생활비는 좀 빠듯할 수 있겠다. 부족하면 삼촌들한테 언제든지 말하고. 알겠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삼촌들. 꼭 은혜 갚을게요. 어이구, 은혜는 무슨, 당연한 거지. 니들 삼촌이니까. 그렇게 태경이와 태희는 이제는 정말로 저희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태경이는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갔고 태희도 17살 때 고등학교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들어갔거든요. 공부를 잘해서요.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삼총사도 저희 인생을 살기 바빴습니다. 저는 일하고 저희 아들 키우느라 바빴고 유상이랑 문혁이도 자기 애들 키우느라 바빴었죠.
바삐 사는 인생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태경이는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성장해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어른이 되었고요. 태경이는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대부분 음식점 서빙이나 주방 알바였습니다. 중국집, 레스토랑, 카페, 분식집, 고깃집 등등 아르바이트 전문가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용돈 줄 테니까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하기도 했는데 태경이가 성인이 되고서는 한 번도 저희한테 용돈 달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아르바이트들이 모두 태경이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태경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저희 셋은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 취직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출을 잔뜩 받더니 치킨집을 차리다니 얘가 무슨 생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얘기를 꺼낼 수는 없었죠. 태경이 나름 생각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치킨집이 진짜 대박이 난 겁니다. 오픈한 지 5개월 만에 월 매출 5천을 찍더니 가게는 계속 승승장구했고 여기저기서 가맹점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장사하다가 정말 큰 기업에서 태경이네 가게를 브랜딩화하고 싶다고 했고 태경이는 모든 권한을 넘기고 가게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은 어마어마했죠. 태경이는 그쪽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정말 천재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곧 다른 분식점을 하나 차렸고 그 분식점도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고 매각했죠. 그리고는 또다시 반복이었습니다. 저희 셋은 정말 턱이 빠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꼬마인 줄만 알았던 태경이가 이렇게나 사업에 재능이 있었다니 놀랍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졸업 후 끊임없이 브랜드를 만들고 팔고를 하던 태경이는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억소리 나는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삼촌들, 저랑 어디 좀 가요. 태경이가 저희 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파주에 장어 유명한 곳이 있다며 데려가더라고요. 가끔 저희 불러다가 맛있는 밥 사주기도 했던지라 이상한 것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맛있게 장어 먹고 차에 탔는데 또 어디를 데려가더라고요. 경기도 신도시의 한 시내였습니다. 삼촌들, 여기 이 건물 어때요? 4층짜리예요. 괜찮죠? 오, 태경이, 이번엔 여기서 시작이야? 이번엔 무슨 가게인데? 이번엔 저 말고 삼촌들이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전혀 몰랐습니다. 웬 건물을 보여주길래 태경이가 또 무슨 사업을 하려나 했었죠. 그런데 저희 거랍니다.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그 건물을 샀대요. 그리고 그게 저희 거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건물은 무슨 건물이냐 이해가 안 간다 했죠. 삼촌들이 12년 동안 저랑 태희 키워주셨잖아요. 삼촌들 아니었으면 저랑 태희는 못 살았을 거예요. 다 삼촌들 덕분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받은 은혜 중에 아주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 촌놈 삼총사는 한순간에 건물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태경이는 저희가 어리둥절한 사이에 건물 관리하는 법이며 상가가 뭐가 들어와 있으며 앞으로 뭐가 들어올 건지 등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어쩌다 보니 저희 셋은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네요. 사실 나이 들면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의 불안에서 내 정년 얼마나 남았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저희 셋이 말년에 무슨 복이 있나 봅니다. 신도시에 건물 하나가 생겨서 앞으로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죠. 저희한테 이런 아주 크나큰 선물해준 태경이는 지금 누릴 것 다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이제는 결혼도 해서 한 아이의 아빠가 될 준비도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랑 있을 때는 그냥 8살짜리 꼬마애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 같고요. 태희는 대학 졸업하고 쭉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미국 남자와 결혼을 했고 지금 미국에서 의류업계 회사에서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 자라서 저희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이 애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잘 키운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잘 자라주어서 고맙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준 게 대견하기도 합니다. 또 다 큰 애들 볼 때마다 정욱이랑 지민이 생각도 많이 납니다. 그 친구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잘 자란 애들 모습 누구보다 보고 싶어 할 테니까요. 두 사람 분명 하늘에서 다 보고 있겠죠. 너무 기특하게 잘 자라준 태경이랑 태희 보면서 많이 웃고 있겠죠. 분명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참 고생 많았다는 한마디 듣고 싶네요. 그런 날이 천천히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잘 살아보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